(2022년 4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신정부가 미국과 포괄적 전략 동맹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한 윤석열 당선인, 중국, 북한,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내걸고 있는데, 이 검수완박을 내걸고 있는 민주당 뒤에 숨어있는 주사파 세력과 정면 충돌할, 그리고 충돌을 하고 난 다음에 이길 자신이 있는가? 오늘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5박 7일간 미국에 다녀온 한미정책협의 대표단 단장 박진 의원이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만나서 방미 결과를 당선인한테 보고하고 윤석열 신정부가 출발하는 첫날부터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포괄적 전략동맹,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라고 합니다. 포괄적 전략동맹, 이 용어를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부차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물샐 틈 없는 한미 공조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확고한 방위 공약, 그리고 확장 억제 제공 의지를 확인했다. 확장 억제 제공 의지. 포괄적 전략 동맹하고 확장 억제 제공, 요 두 개를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이제 하부 개념으로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한다. 네, 새롭게 한다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세워놓은 것들을 다시 복원한다. 그 다음에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한다. 아까 제가 확장 억제 제공 의지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입니다. 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한다. 이것도 다시 문재인 정권이 세워놓은 걸 다시 리바이벌 한다. 그 다음에 연내에 2+2 회담을 한다. 이게 뭔가 하면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2명씩 나와갖고 회담을 한다. 그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가 간과한 것들, 못하게 한 것들을 다 복원시켜서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보고를 하고 나니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주목하라고 한 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고 그랬는데, 이 포괄적 전략 동맹에 대해서 여러 언론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미 관계는 군사 동맹입니다. 밀리터리 얼라이언스죠. 근데 이거를 군사 이외의 분야까지 확장한다. 컴프리헨시브, 포괄적으로. 그래서 이제 국제 문제라든지 외교 통상이라든지 또는 어떤 국내 정책까지도 어쩌면 다 맞춰가는, 네. 국가만 별개 국가이지 상당한 국제적인 문제가 기후변화 협약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걸 다 같이 맞춰 나간다라는 겁니다. 동맹, 군사동맹 이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포괄적 전략 동맹은 언제 시작된 거냐? 이거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는데, 그때 이명박 정부하고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 정부가 시작했던 겁니다. 2009년도에 아들 부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만나는데, 그때 한미동맹 미래 비전으로서 포괄적 전략 동맹 추진이 약속됐습니다. 이때 이제 아들 부시 정부는 공화당, 조 바이든 정부는 민주당인데, 민주당 정권 조 바이든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가 포괄적 전략 동맹자 관계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원하겠다는 쪽으로 가는데, 미국도 좋다 이러는 겁니다. 지금 특이하게 우리 윤석열 정권에서 외교안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쭉 보게 되면은 MB 시절의 사람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MB 때 했던 한미 외교 전략을 다시 복원한다라고 보면 가장 쉽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은 이명박 정권이 2010년 북한의 강력한 도발을 받을 때 꼼짝도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네, 이 책은 2010년 10월, 3월 달에 북한이 천안함 도발을 합니다. 이때 꼼짝도 하지 못했죠.
이명박 정권.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 과정을 쭉 쓰면서 천안함 정착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이명박식 보수는 왜 실패했는가를 부제를 붙였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로 끌고 갔는데도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했을 때 뒷심이 없고 자신이 없어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명박 정권이 그해 가을에 연평도 포격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도발을 당합니다. 이때는 뭐 북한이 명백하게 포를 쏜 게 확인됐는데도 당일날 바로 그 시간에 연평부대가 대응 사격한 거 외에는 이명박 정권은 꼼짝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격, 연습 사격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북한이 총을 쏜 거니까, 포를 쏜 거니까 그때 못다한 포 사격을 하는 걸로 대응을 끝내고 말았죠. 전 이게 아주 답답해서 그때 다시 연평도 통일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걸 맺어놓고도, 그렇게 미국과 단단한 동맹을 맺어놓고도 이명박 정부는 꼼짝도 못했다는 걸 고발을 한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런 동맹을 강화했다고 한 미국이 우리가 당했을 때 우리가 응징보복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만 쳐다보는 안보 전략은 문제가 있다. 이명박 정권은요, 국방비 증강을 오히려 노무현보다 적게 썼습니다. 한미동맹에 거의 안보의 모든 걸 의존하겠다는 쪽으로,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게 불만이었던 거죠.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어떻게 윤석열 당선인이 한미연합사부터 가느냐,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니까 최전방 우리 군대를 가야지, 이렇게 얘기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지만 한미동맹을 넘어서는 통수권자의 안목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 박근혜 정부도 같은 전략,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북한은 강하게 도발합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 육군 수색대 대원을 2명을 크게 다치게 합니다. 이때 박근혜는 이명박보다는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즉각 우리 28사단 포병과 군단 포병을 동원해서 휴전선 북쪽에 인민군 GP 옆에 산지를 일정하게 사격하게 해버리죠. 천안함 때는 아무 짓도 못했고, 연평도 때는 인민군이 포를 쏘니까 포 사격 연습을 하고 있던 해병대 부대가 포구를 돌려서 대응 사격한 거 외에는, 그래서 개머리 해안을 쏜 거 외에서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목함지뢰 사건 때는 희생이 훨씬 적었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단호했죠. 사건이 나와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북한 지역에 포탄을 쏘는 그런 대응을 했습니다. 북한은 뭐 별 어떻게 하지도 못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북한은 세게 나갑니다. 4차 핵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을 쏠 조짐을 보이니까 2016년 위기가 고조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철수하게 하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 시절에 국가정보원장이 남재준 전 육군 참모총장이었는데, 남재준 씨는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국정원장이 되면서 2015라고 하는 2015년이라고 하는 목표연도를 제시했습니다. 뭐냐? 국정원 직원들 대북공작 뛰어라. 2015년 김정은 정권 와해시키자, 이런 목표를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목함지뢰 사건 때 포격으로 대응하고 북한이 핵실험하고 할 때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한 거는 남재준 같은 그러한 좀 도전적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 당시에 뭐 김관진 장관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김관진이나 김장수 이런 분들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후 과정을 잘 압니다. 근데 이러한 남재준이 어떻게 제거되는가 하면, 이걸 좌파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의 한 축인 유병헌 씨를 제법 아는 기자입니다. 근데 이 세월호 사건으로 박근혜를 책임자로 몰아갑니다. 좌파들이 집요하게 몰고 갑니다. 그리고 같이 일어난 사건이 화기간첩 사건, 유구성 사건인데 서울시 공무원 사건이라고도 하죠. 그 사건에 국정원이 무리한 공작을 했다라고 밀어붙여서 이 두 사건을, 세월호 사건하고 서울시 공무원 화기간첩 사건 무죄를 계기로 해서 남재준 씨가 국정원장에서 낙마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박근혜를 지탱하는 어떤 보다 강력한 노선이 와해되면서
그 다음에 터지는 게 뭡니까? 촛불 시위가 일어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은 이명박 정부도요. 광우병 촛불 시위로부터 출범하자마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천안함 맞고 연평도 맞고 아무 대응도 못하고 그냥 간신히 임기 채우고 나온 거죠. 박근혜 정부는 그래도 이명박 정부의 실수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대응했지만 세월호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무죄 사건이 나면서 남재준 씨가 낙마하고 북한이 강력하게 나오니까 촛불 시위로 탄핵을 당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국제정치하고 대한민국의 국내정치는 한 세트로 돌아갑니다. 자, 왜 이제 이명박 정부가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를 했느냐? 이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외교 실패 때문입니다. 이 김대중 정권은 한반도에 냉전을 종식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웁니다. 즉 유럽에서의 냉전이 종식됐으니까 그 과정에서 동서독이 통일됐으니까 우리도 하겠다 그런 목표는 괜찮아요. 근데 독일의 통일은 동독이 우리는 공산주의도 포기하고 서독의 한 5개 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쏙 들어오면서 통합이 된 거예요. 근데 김대중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대등하게 그냥 예멘식으로 통일하자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그걸 위한 전략으로서 북한이 다른 나라와 서방국가와 많이 외교관계를 맺어라. 미국하고도 맺고 뭐도 맺고 이렇게 되면 통일될 수 있다. 이런 전략으로 갑니다. 그 북한 외교를 살려주는 쪽으로 가죠. 근데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전략입니다. 그거는 뭐 저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한 옛 선현을 인용하면 제일 좋겠죠. 손자 병법에 보게 되면 딱 나옵니다. 내가 상대국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상대의 군사력을 때려 부술 수 있는 정보를 할 때 벌, 군인들 할 때 병, 벌병 능력을 가져라. 1차적. 근데 벌병 능력으로 쳐들어가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러시아처럼 이기려고 하면 그쪽 국민들이 결사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설사 점령을 해도 반란이 일어나서 어렵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높은 게 뭔가 하면은 군대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절세항전하는 거는 자기네 지역에 모여서 하잖아요. 키이우 같은 지역에 모여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저항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특정 도시를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공성, 공격할 공. 옛날엔 도시가 성이었으니까 재성자. 벌병과 공성 능력을 갖추라 그럽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공성이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병마저도 실패하는 꼴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진짜 이기려면 벌병과 공성 능력을 가진다면 상대를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라. 칠벌자에다가 외교할 교자. 상대방을 완전히 외교적으로 고립시켜서 지금 우크라이나는요. 외교적으로 점점 번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기대여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우크라이나 정폭 지원하겠다. 영국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세계 23개국 국회에서 화상연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점점 외교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병도 안 돼, 공성도 안 돼, 벌교도 안 돼. 그럼 러시아는 실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대를 이기려면 벌모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모략이라는 게 나쁜 뜻이지만 한 2000년 전의 모략은 국가 전략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겠다는 모든 전략을 다 붕괴시키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벌병과 공성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벌교까지 해버려. 근데 때리진 않아요. 칩듯이 겁을 주고 나서 벌묘까지 시키면 싸우지도 않고도 부전이승한다라는 게 손자병법에 있는 겁니다. 그게 상대를 우리한테 통일시키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대중 정권은 북한의 외교를 살려줘서 중국, 영국하고 수교하고 프랑스 수교 다 이렇게 미국하고 하란 쪽으로 갔습니다. 완전히 엉터리 전략이죠.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어떻게 하느냐? 전력성 모호 전략. 모호성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한다 할 때 그겁니다. 영어로 ambiguous 하다는 건데 뭐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편인지 북한 편인지 헷갈리게 해야만 남북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만 헷갈리는 거지 북한은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전략성 모호성은 가끔 국제정책에서 이론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거지 내가 속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노무현 정권은 우리만 속고 북한은 전혀 안 속았어요. 그래서 이 틈에 주사파들이 확 커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 숨어있는 그래서 검수완박까지 추진하는 이런 이상한 자들이 드글드글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이상한 자들이 민변 쪽에 들어가서 서울시 공무원 사건 때 화교 간첩 사건 때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세월호 사건을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의 단초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전략성 모호성까지 그 다음에
등거리 외교를 DJ가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스템을 할 때 나오는 이론이 뭔가 하면은 그래도 미국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니까 안보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하고 경제는 중국과 한다. 양다리 걸치기죠. 벌써 미중이 대립 관계로 가고 있는데 양다리 걸치고 우리는 양손에 떡 들고 막 간다는 건데 이게 미중 대립이 격화되면 와장창 깨지는 겁니다. 자, 이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중국이 점점 잘 사니까 자꾸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1대1로를 펼치기 시작하고 남중국해에 있는 바다를 자기네 바다라고 하면서 밀어내기 위해서 구단선을 만듭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국제해협에서는 3L이, 그 다음에 일반 유엔 해협벽 따라서는 12L이 바깥은 영해를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영해를 넓히는 나라가 있으면 항해의 자유작전, Freedom of Navigation, 항해의 자유 오퍼레이션, 그래서 FONOP이라 그러는데요.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을 합니다. 그걸 늘 해왔는데 2015년부터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있는 막 엉터리 섬을 토대로 12L이 영해를 선포하고 하니까 그걸 무시하고 항해의 자유를 작전을 하면서 남중국해 그 대만 이쪽에서 미중 갈등이 첨예화 됩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 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일본이 영유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니까 미국과 일본이 맞서면서 동중국해에서부터 쫙 긴장이 올라갑니다. 이게 세계적인 변화인데 우리는 박근혜 정부 때까지도 양손에 떡 들고 경제는 중국, 저거는 안보는 미국 이렇게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 전승절에 참여해서 그 천안문 광장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참 박근혜 대통령도 답답한 겁니다. 순진했습니다. 노무현만큼이나 순진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는 외교가 아니에요. 아주 객관적으로 다 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쭉 하게 되면은 제 말 중에 동의하는 거가 있으면 좋아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이영훈 박사가 종족주의라는 책을 썼었죠. 반일 종족주의. 내셔널리즘을 갖다가 우리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번역했죠.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이 민족주의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종족주의가 맞죠. 이영훈 선생 이론이 맞죠. 사실 내셔널리즘은 국가주의죠. 이제 근대 국가가 되면서는 민족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가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민족주의로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 국가주의가 뭔지 놓치고 있어요. 남북이 있을 때 같은 민족이니까 민족으로 통일하자는 게 민족주의인데 이건 민족주의는 공화국이 들어선 근대화 이후로는 소멸되는 개념입니다. 어쨌든 국제정치청에서 남한과 북한 두 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국가 중심으로 통일되는 게 내셔널리즘이죠. 근데 이 민족주의, 민족 우선한다고 하니까 주사파들하고 이북 애들은 남북한이 서로 합의하면 되지 왜서 나가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민족주의는 종족주의입니다. 이영훈 선생 이론이 맞습니다. 이 내셔널리즘을 우리가 딱 가졌으면은 우리가 북한을 흡수통이라는 확실한 개념을 가졌을 텐데 이 민족주의라는 단어 때문에 속고 있습니다. 그 민족주의 때문에 바로 종북주의 주사파들이 번창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러한 세력들이 이명박 정권에도 있었고 박근혜 정권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도 제법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포괄적 전략동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어온 것인데 어쨌든 이어온 것인데 김대중과 노무현을 이은 문재인 정권도 이거를 추진했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5월 바이든과 아마 화상으로 전화 회담했을 겁니다. 그때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다라는데 합의했습니다. 그거 왜 이랬느냐? 북한이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 완전히 이제 깽판을 만들었죠. 2020년 6월 16일에는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그 무렵에 문재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 뭐라 그랬지? 무슨 개라 그랬죠. 그리고 올해 초에는 모라토리움까지 깨면서 지금 폭풍 질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미 이제 그러니까 포괄적 전략동맹은 문재인이 했던 건데 이걸 다시 받겠다는 게 이번에 박진 단장을 비롯한 협의단이 미국 가서 재확인한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 정부가 앞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자 관계는 얼마나 할지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유의해서 볼 지점입니다. 이제 이 동맹을 하기 위해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부활합니다.
그래서 장관급 회담 2+2 또 차관급 회의체도 이제 합니다.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회담, 이걸 시작했을 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된 게 이명박 때 돼가지고 박근혜 때 본격화되는데, 이것이 되면은요, 한일 관계는 굉장히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일 관계를 풀기 시작하죠. 가장 그때 시끄러웠던 게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였어요. 근데 일본이 양보하는 형식이 돼갖고 2015년 12월 28일 날 박근혜 정부 때 전격적으로 합의가 되죠. 그리고 1년이 지나지 않은 2016년 11월 23일 날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교환한다는 지소미아를 체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미일 동맹 비슷한 체제를 만들려고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완전히 뒤집은 게 2017년 탄핵을 통해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를 시도하고 지소미아 파기를 시도하다가 그렇게 되면 겁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죠. 분명히 그땐 강하게 추진해서 윤미향이를 도대체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별 희한한 일을 다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2017년에 출범했는데 그때 2017년에 북한은 화성 12형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총형을 만들고 이어서 화성 15형이라고 하는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을 하게 되죠. 그때 굉장히 겁이 나니까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EDS-CG인데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한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018년 초에 바로 김정은이가 남북이 만나지 않은 유화적인 신년사를 발표하니까 언제 미국과 합의했냐도 걷어차버리고 김여정이 온다니까 좋아하고 북한은 평창 올림픽 참가하니까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냥 북한한테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판문점 정상회담하고 북한 평양에서 정상회담 하면서 9.19 군사합의까지 우리 속을 다 내보여주는 그런 쪽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미회담을 할 때 북한은 이 EDS-CG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미국과 하겠다는 확제 억제 전략 협의체 하는 거를 막 반대한다고 막 격렬하게 표시했습니다. 2018년 1월 노동신문은 미국은 우리의 주동적이며 성의 있는 노력으로 마련된 북남 관계 개선 분위기를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그의 노골적으로 찬물을 끼얹고 있다라면서 이 협의체 구성에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여기에 끌려가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 끌려갈 때 바로 2018년 4월달에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도보다리에서 둘이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만나서 기자들은 멀리서 사진 찍게 하고 또 북한 기자는 다가가서 사진 찍고 담배 피는 모습 찍고 생쇼를 하잖아요. 그때 북한은 옥류관 냉면 먹어보라고 또 들고 오는 공수작전을 펼치고 이렇게 북한의 속임에 완전히 넘어갑니다.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게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하고 노래 불렀던 제주소년 오연준 군 기억하십니까? 그 친구 그 어린이 노래가 참 좋아하던데 그 학생이 판문점에 가서 문재인 김정은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김정은이가 상당히 관심을 표현하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어떡합니까? 좀 지루한 듯 딴 얘기할 땐 조는 모습도 보이죠. 뭐예요? 이거 문재인 속이기 위해서 한 회담이잖아요. 그때 이걸 알아봤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회담 직후에 이런 짤이 돌았었죠. 판문점에서 둘이 문재인 김정은이 악수하는데 갑자기 푹 꺼지는 한동안 이런 게 돌았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시작된 남북 유화 관계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에서 깨져나가면서 그리고 지금은 북한이 화성 17형 미국 본토를 때리고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는 7차 핵실험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무너진 거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로 돌아가는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 발 더 나가서 이명박 정부는 실패했잖아요. 박근혜 정부는 남재준 씨가 있어서 2015년에 김정은을 붕괴시켜보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아직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목표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포괄적 전략 동반 관계를 한다라고 하면서 박진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신흥기술,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등 포괄적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참 말은 그럴듯 하는데 행동이 안 된다. 뭐냐?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는 틈을 이용해서 러시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명분은 뭐였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친러 러시아 세력하고 친러 반군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싸웠는데 그 싸움을 중재시키는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분으로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정부만 두드러 패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고 하니까 미국이 참전을 안 하죠. 참전하게 되면 미로 가는 핵전쟁도 각오해야 되니까 안 합니다. 대신에 모든 무기를 제공하려고 무기 대여법을 상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영국은 총리가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중립국인 오스트리아 총리가 푸틴 총리를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중립국임에도 불구하고 너 왜 거기 쳐들어가느냐고 막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 윤석열 정부가 포괄적 전략 동맹을 한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스탠스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아직은 문재인 정부인데 서욱 장관은,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요청해도 불구하고 전략무기 제공 안 하겠다. 방어용 무기만 주겠다. 살상하지 않는 무기만 주겠다 그랬고, 이광재 씨가 어느 당 소속입니까? 이광재 의원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고려인을 한국으로 데려오자,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한국 국회 화상연설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화상연설이 어제 있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거의 안 왔고, 더 답답한 거는 윤석열 당선인을 만드는데 참여한 국힘당 의원들도 건성으로 몇 명만 참여해서 박수도 안 쳤습니다. 국제정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맨날 미국에 의존한 안보만 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미국과 박진 대표가 갔다 서 그런 보고를 했으면 문재인 정권은 어떨지 몰라도 윤석열 그리고 국힘당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궁이나 천궁, 현궁 이런 무기를 제공하겠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그리고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금 핵을 가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니까 미국은 참전을 안 하고 무기만 제공하죠. 같은 개념으로 어느 날 갑자기 대만을 중국이 때리면 미국은 참전 안 할 수 있습니다. 참전하게 되면 핵전쟁을 각오해야 되니까 무기만 제공하겠죠. 그래서 대만 문제가 심각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존슨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했다면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해서 차이 잉원 총통을 만날 그럴 용기가 있나요? 이걸 못하면은 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통해 방해하는 우리의 대북 전략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대만 사태가 문제게 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여러 가지로 움직이는데 중국은 그걸 막기 위해서 이미 사드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삼불 협인이 합의니 했다고 계속 압력을 넣는 거 아니에요. 이걸 깨야 되는 겁니다. 중국이 대만을 쳤을 때 영국처럼 오스트리아처럼 중국을 말이라도 때리고 대만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G7 수준의 국가입니다. 일본은 할 거예요. 자, 미국은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5월 말에 대한민국에 오겠답니다. 5월 24일쯤에 일본에서 쿼드 회담을 한답니다. 지금 쿼드에 참여하는 일본, 인도, 호주 중에서 이 인도는 참 삐딱하죠. 인도는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죠. 러시아는 인도하고 오랫동안 친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기도 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인도를 돌려놓기 위해서 지금 뭐 외신을 보게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서 꼭 인도 총리를 만나자라고 이제 뭐 통화를 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회담을 한 후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확인하면서 확장 억제에 관한 그런 문제도 풀겠죠.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하게 되면 우리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미국 전술핵을 가져오거나 우리가 자체 핵 개발하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핵공유라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다급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뭘 해야 되는지 다 답이 나오는 거죠. 지금요, 전 문재인 정부가 참 미워요. 다 알면서 이제서야 자기네 면피하려고 떠넘기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은 서해에서 서로 이렇게 해양 경계를 긋다가 EEZ 긋다가 합의가 안 된 부분을 중간 수역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그 중간 수역 서쪽, 중국에 가깝죠. 거기에는 어떤 것도 시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동식 석유 시추 시설을 중국이 마련했습니다. 아니, 이걸 문재인 정부가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지금까지 입도 뻥끗 안 하다가 자기네가 퇴임할 때가 되니까 문제다 하고 NSC 열어서 공개했습니다. NSC 열었으면 해결책이 있나요? 없어요.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쏴도 NSC 열고 나서 해결책이 없는 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이건 뭐냐? 아, 우리는 발견했으니 윤석열 네가 하려면 해. 문재인 정권은
중국과 정상회담 하려고 계속 저자세로 혼술 혼밥 먹고 간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서해 이 동경 124도가 있는데 이 서쪽으로는 한국 해군이 전혀 못 들어오게 하도록 중국 해군이 막고 있어요. 공해일 때는 들어가도 됩니다. 우리도 항해의 자유작전에서 중국 영해 12해리만 인정하고 그냥 통과해도 되는데 이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 해군은 간땡이가 요만해갖고 못 들어갑니다. 겁쟁이에요, 문재인 정권은. 우리 해군도 겁쟁이에요. 지금 해군 참모총장 어떤 사람 임명돼 있는 줄 아시죠? 박지원 쪽 사람 딱 임명했는데 역시 그런 문재인 말 잘 듣고 못하지. 우리 국방부, 우리 합참도 약한데. 그렇게 하면서 떠보는 건데 이번에 슬쩍 공개해서 문재인 정권은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다녀온 박진 의원 측에서는 쿼드에 가입하느냐 문제 나오니까 우리는 쿼드에 무임승차하지 않겠다. 우리 역할하면서 들어가겠다 그랬는데 우리 키플레이어 역할하면서 들어가겠다는데 이게 뭐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공격무기도 제공하고 중국에 대해서 거칠게 나가고 우리도 124도 해군이 넘어서 항해의 자유작전하고 대만하고 관계도 트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딱 맞서는 모습을 보일 때 쿼드 플러스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게 바로 국가 발전 전략이죠.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국가를 발전시켰던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을 통해서 계속 공산주의 무너뜨리고 북한하고 통일하겠다는 걸 밀어붙여서 미국이 그건 하지 말자라고 하니까 한미 동맹 받아내고 그래서 우리 발전한 토속을 만들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 파병해서 미군 담으로 많은 병력 보내갖고 받아내갖고 경제 방전이 일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과도한 투자해서 휘청하는 거를 레이건 대통령 만나가지고 일본이 우리한테 돈 지원하기 위해서 그걸로 경제 살리고 북한을 아직도 할 수 있는 걸 만들었잖아요. 리스크 테이킹 했잖아요. 우리 냉전에 천병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 세 대통령처럼 안 했기 때문에 천안함 연평도 그 다음에 이후에 세월호 뭐 이런 걸로 보다 교묘하게 주사파들이 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뒤집고 막 하니까 와해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도 윤석열 캠프에 있는 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뭘 합니까? 검수완박을 추진하죠. 검찰 수사권을 빼겠다. 검찰 수사권을 빼버리면 윤석열 씨가 검찰 출신인데 윤석열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겁니다. 박근혜를 한순간에 허수아비 만들고 광우병 시위로 이명박을 한순간에 허수아비 만들겠다는 겁니다. 뼛속에서부터 윤석열의 뼈를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추진하는 세력들은 민주당에서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거 안 해요. 아주 강경파가입니다. 그 강경파들이 어떤 노선을 걸은 사람들입니까? 대학 시절에 뭘 했던 사람입니까? 이래도 모르시나요?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진 대표가 갔다 오셔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포괄적 동맹 관계를 전략적 동맹 관계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윤석열 정부는 훨씬 더 박근혜 정부를 넘어서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제를 중국과 북한 그리고 검수완박에 윤석열은 정면으로 맞서서 이길 자신이 있나 이렇게 잡았던 겁니다. 이 문제 제가 던진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